안녕하세요. 둘머리 천영록 대표입니다. 전략적 사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회담들이 이어졌죠. 백두산 천지에도 가시고 우리 대통령께서 좀 다른 얘기인데요. 어쨌든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 사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많은 글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 투자자들은 전혀 관념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일반인들은 대부분 없으시고요. 정말 프로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도 이런 관념이 없으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관념을 탑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다 보면 그 빌드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건물들을 짓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템포의 유닛을 뽑았을 때 상대방은 그에 맞춰서 좀 상극인 빌드를 뽑는다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주 초보자급의 게임이 아니라면요. 상대방이 나와 상극이 되는 빌드를 짓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가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돼요. 저 빌드와 내 빌드가 붙으면 내가 100% 지겠구나. 100% 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빌드를 먹을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나의 빌드를 다시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투자라는 게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보다 훨씬 더 지적 활동, 머리 싸움이잖아요. 수싸움이 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거죠. 스타크래프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른 걸 비유를 생각해도 좋아요. 장기나 체스나 바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다음번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의 관점이란 거예요. 김대현님 안녕하십니까? 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응의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들 하죠. 요즘 사회에서 투자하면은 패시브 투자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패시브 인컴, 패시브한 소득이다 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킬 때 내가 매일매일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과 내 돈이 알아서 굴러가기 때문에 돈을 불린다.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쪽에서 아주 패시브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아주 나쁜 관념은 아니에요. 그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관념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패시브한 것이 존재하는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임대 수익을 받고 있다고 해볼게요. 혹은 이제 마케팅을 잘해서 돈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기간에는 그 패시브하게 보이지만 그 전후로 과연 그것이 영원히 유지되는 패시브 수익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이든 어떤 치킨집에 투자를 했는데 꼬박꼬박 배당이 나오건 아니면 상장된 회사에 투자해서 배당이 나오건 아니면 어떤 방식의 패시브 수익이든 사실은 진짜 패시브 하진 않다. 제가 예전에 트레이딩을 할 때 양매도라는 기법을 썼는데 약간 보험사랑 비슷한 포지션이에요. 근데 포지션을 잘 잡아두면 10분에 100만원, 10분에 200만원씩 계속 들어올 때가 있어요. 계속 들어온다는 거는 100분간은 2천만원이 들어오고 200분간 그 포지션을 유지하면 3천만, 4천만원이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임대료 받듯이 콸콸콸 한 푼, 두 푼, 세 푼 계속 들어와요. 그럴 때 보면 거의 월급처럼 느껴지죠. 하루에 한 두세 시간을 일을 했지만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와서 박히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저는 놀고 있어요. 화면을 보면서 모니터 보면서 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 순간이 나에겐 패시브 수익이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놀고 있으니까. 그리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은 확보되어 있는 수익이니까. 그렇지만 그 전후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그 포지션을 쌓았고 때에 따라서 언제 들어갈지를 고민했고 그때가 맞아 떨어지면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패시브하게 돈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액티브한 고민이 반복이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파생의 세계는 주식 세계보다 100배 정도가 빠르기 때문에 파생의 세계에서 하루 동안 이뤄지는 일은 주식 세계에서 한 100일간에 걸쳐서 이뤄지는 일과 비슷하다. 주식으로 친다면 열흘, 10일, 20일간 주식이 계속 꾸준히 올라요. 굉장히 패시브하다. 야, 놀고 먹어도 돈이 계속 벌리네 라는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영원히 약속되어 있는 패시브한 수익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순간에 나의 고민과 나의 전략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 돈에 태워졌기 때문에 그 돈이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서 나한테 더 많은 돈을 불어온 거죠. 이것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스타크래프트에 우리가 유닛들을 사용했을 때 누가 그것을 어떤 의도로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많게는 수십 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돈이 아니다. 부자의 손에 들어간, 내공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의 손에 들어간 돈은 굉장히 고농도의 고민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돈에는 영혼이 생기죠. 굉장히 지적이고 생산성 높은 방식으로 돈을 재생산해줘요. 돈을 더 불려줍니다. 어떤 돈들은 멍청이 손에 들어간 돈은 금고에서 놀아요. 혹은 지하에서 썩고 있어요.
그 돈이 똑같은 단위, 똑같은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돈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패시브한 것은 없다. 모든 투자는 액티브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꾸준히 고민을 해야 되고 내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내가 가진 돈이 많으면 그것은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인 거죠. 액티브보다도 레버리지 된 수익이다. 내가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500만 원 있으면 그 500만 원의 돈에 나의 영혼이, 나의 전략이 태워지는 거고 5천만 원 있으면 5억이 있으면은 5억이라는 돈에 나의 우수한 전략이 태워진다면은 그 원금 곱하기 전략의 효과로 인해서 또 시간의 효과로 인해서 훨씬 많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매일매일 노력을 하는 것보다 내가 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남에게 돈을 받는 것보다 내 돈이 나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정신을 물려받아서 돈이 훨씬 더 생산성 높은 일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패시브 소득이 아니라 레버리지 소득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면 훨씬 액티브하고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패시브하게 흥청망청 놀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도전하기를 원하고 항상 공부해서 더 레벨업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한층 더 높은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지 그냥 탱자탱자 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은퇴로 빨리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간은 흐르면 늙고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날리게 되는 거니까요. 자,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체스나 장기나 바둑이나 오목이나 심지어 혹은 스타크래프트나 모두 특정한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봤어요. 자,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한 거죠. 주식 매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인지 소위 투자 가설이란 걸 investment thesis란 것을 만들어요. 이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투자했을 때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내 가설이 맞다라면 맞는지 안 맞는지 100%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 가설이 맞다라면 돈을 벌 것 같다 라는 가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가설 없이 투자한다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눈 가리고 돈을 넣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가설이 있어야 돼요. 가설이란 거는 우리가 지식 노동을 통해서 머리를 써가지고 뭔가를 생각을 해서 합리적으로 돈이 벌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머리를 써가지고 그냥 눈 감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투자 가설만 필요한 게 아니라 투자 가설에는 반드시 목표 기한이 필요합니다. 이게 3개월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6개월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1년, 14개월인지 16개월인지 하는 목표 기한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건 다른 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가설만 세웠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투자에는 그 투자에 걸맞는 기한이 존재하고 그 기한을 사전에 생각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손실한도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손실한도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웬만하면 모든 고수들 99%의 고수들은 손실한도를 설정해놔요. 설정을 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막연하게 설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손실한도를 설정했지만 이 가설의 유효성에 따라서 손실한도를 좀 더 유연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볼게요. 고수들이 프레임워크 속으로 들어가 본 겁니다. 주식 매수 투자 가설을 결정했고 목표 기한 손실한도를 설정했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합리적으로 이 가설이 유효한 가설인가 아니면 쓰레기인가 비합리적인가 생각을 합니다. 가설이 별로라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더 리서치를 해요. 무엇이 더 좋은 가설일까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설의 이 임계점이 굉장히 낮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을 수도 있어요. 가설 100개 중에 하나만 쓰겠다는 사람도 있고 100개 중에 상위 50개를 쓰겠다. 가설 10개만 만들어서 한 7개 정도를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설을 만들고 그 상위 랭커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가설이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보유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이거는 구체적인 액션은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거겠죠.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포지션을 보유를 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포지션이 있느냐 없느냐, 포지션의 유무 혹은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포지션이 없었기 때문에 보유하는 쪽으로 넘어가요. 얼마인지도 보겠죠, 사실은. 네, 해당 현재가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보유했더니 주가가 하락했을 수도 있고 주가가 보합일 수도 있고 주가가 대폭 상승했을 수도 있어요. 해피한 케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오버슈팅을 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로 훅 하고 올라갔다. 그러면 더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가격이 올라갔으면 아주 해피하게 소위 익절을 하겠죠. 익절이란 것은 돈이 벌렸을 때 돈을 챙기는 겁니다. 익절을 하지 않은 상태, 손절을 하지 않은 상태는 모두 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주식이 오를지 빠질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카오스의 세계예요.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오버슈팅이다 판단이 되면 익절하고 오버슈팅인가 아닌가 판단했을 때 아니다 싶으면 그럼 나의 목표 기한이 도달했는가? 나의 가설이 움직일 수 있는 한도가 있었는데 시간의 기한이 있었는데 이 기한이 다 지나가 버리는가? 기한이 다 지났으면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 특정 종목이 굉장히 오를 것 같다. 특정한 이유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치하가 임기가 끝나버렸어요. 끝나면 뭐예요? 그 가설은 다 쓸모가 없어진 거잖아요. 폐기를 하거나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기한이 도달됐으면은 기간이 도달됐다. 그럼 기간 손절을 해요. 기간 손절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목표 기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기한이 다 찼을 때는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제가 10초간 보유하겠다고 딱 들어갔는데 10초가 지났어요. 10초 안에 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10초가 지났으면은 10초가 지났기 때문에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기간 손절입니다. 30초, 30분을 생각했는데 30분간 내가 원했던 그림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30분 안에 끊는 게 기간 손절입니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가설이 유효하지 않다. 30분짜리 가설이었기 때문에 기간 손절이 들어가서 다시 처음부터 생각합니다. 새로운 투자 가설이 있는가 다시 손실한도를 설정하는 거죠. 자, 주가가 보합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식을 보유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주가가 보합이 됐어요. 여전히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목표 기한이 도달했는가 안 했는가? 목표 기한이 한 달이었으면은 기간 손절을 또 들어가야죠. 목표 기간이 3달이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보합된 것은 상관이 없다. 즉 목표 기간이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니요.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가설이 목표 기간 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새로운 뉴스로 인해서 나의 가설이 완전히 다 부정당했느냐?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가설 유효한가? 가설 매우 우수하다.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거죠. 보유해요. 그 다음 한 달 보고 싶은 타임 윈도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시 보는 거죠. 주가가 여전히 보합이네. 목표 기한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아니야. 가설은 여전히 유효한가? 좋아. 계속 가져가자. 이런 사이클을 계속 타게 되는 거죠. 만약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손실한도를 쳤는가? 손실한도를 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해야죠. 뭐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내 손실한도를 늘려줄 것인가? 라고 뭐 재평가를 할 수 있지만 편법을 부릴 수 있지만 일단 손실한도가 다달했으면은 이게 내 가설 안에 녹아있는 거겠죠. 내 가설 안에 이 손실한도를 도달한다라면 내 가설은 애당초 실패다. 혹은 전체적인 전략에서 이런 손실한도 이상을 들고 갈 정도의 가설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손절 들어갑니다. 손절 들어가고 나서는 다시 뭐 리서치를 하거나 새로운 가설을 찾아 헤매겠죠. 아니면 돈이 영 없으면은 이제 한동안 노동을 해서 다시 돈을 쌓아야겠죠. 목돈을 쌓아야겠죠. 손실한도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주가는 하락했는데 목표 기한에 도달했는가? 내가 생각했던 세 달이 지났는가? 손실한도 마이너스 25%였는데 마이너스 11% 찍고 있습니다. 세 달이 지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깝죠. 아까워서 계속 들고 있는다? 말도 안 되죠. 세 달이 지났으니까 과감하게 자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고 있어봤자 어차피 가설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손실한도를 안 쳤지만 어쩌냐? 기간 손절을 합니다. 아니면 이 중에 목표 기한이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돌아가서 가설이 유효한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마이너스 11%가 났는데 나의 가설은 더 강해졌을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저렴하다 같은 가설은 마이너스 11%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렴해졌어. 그러면 오히려 비중을 늘릴 수도 있는 거죠. 주식 보유를 계속하거나 주식 보유 비중을 좀 더 줄이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훨씬 더 복잡한 도표가 되겠죠. 여기서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다가 그만큼 내려갔는데 가설이 매우 우수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또한 오버슈팅이 된다면 다시 챙겨줄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차트예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제 투자 고수들을 본다면 개인 투자여도 상관없고 이제 기관 투자자여도 상관없습니다. 돈을 잘 버시는 분들, 해외 선물이어도 상관없고 부동산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투자를 잘하시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쭤보세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액션 플랜이 이러한 도표로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99% 이상은 머릿속에 어느 순간 내가 재평가를 하겠다. 그냥 나는 주식 보유하기로 해서 그냥 뭐 생각나는데 주식 보유하기 시작했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원히 주식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그냥 들고 있다가 자식에게 물려주겠어라고 생각하는 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모든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보다 복잡하고 자기만의 엣지, 자기만의 의사결정 도구가 들어갈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주가가 하락하면 와이프한테 물어본다. 스승님에게 물어본다. 스승님의 책을 읽는다. 주가 보합됐을 때는 더 좋은 게 있는지 살펴본다. 아니면 내가 봤던 다른 가설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으면 그 가설들로 옮겨 탄다. 같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더 깔려 있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한다? 주식 보유해놓고 아무 생각이 없다. 언제 왜 샀는지도 조금만 지나면 기억이 나질 않고 그냥 멍하니 지켜보다가 주가가 조금 상승하면 아이고 고맙다 꽁돈이네 하면서 자르고, 주가가 하락하면 그냥 장기 투자야 무덤까지 가져가겠어 라면서 쭉 가져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스타크래프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체스를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식 보유하기로 해놓고 그냥 나는 질럿만 뽑기 때문에 질럿 뽑고 기다릴래, 아무 생각이 없다, 상대방이 뭘 하건 그냥 나는 나 하던 대로 해, 그게 운 좋으면 질럿으로 먹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정찰을 나가보고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나의 상황이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내가 알고 있는 빌드, 내가 알고 있는 전략들을 머릿속에서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투자의 기본은 이 정도의 최소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안에서 내 머리를 가지고, 내 감성이 아닌 내 머리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서 나의 합리적인 뇌로 더 합리적인 결과를 이어져서 그것을 지속 가능한, 반복 가능한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정성민님, 이렇게 도표로 보니 유익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좀 추가로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투자 가설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투자 가설이 뭐가 있다고 쳐보죠. 아까는 문재인 대통령 그 정권 내에 어떤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 가설에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줄여서 보기는 하는데요. 조금 늘려놓는다면 한 5가지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남들이, 나의 합리적인 가설인데 남들이 얼마나 익히 알고 있는 가설인가, 그 다음에 남들이 익히 알고 있는데 남들이 동의하지 않는 요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남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들이 반박은 무엇인가, 그 반박이, 그 요인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충분히 비합리적인가,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유인가, 내 가설이 맞다면 남들은 틀리고 나는 맞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설이 틀렸다라면은 내 가설이 틀렸는지를 언제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보통 가설이라는 것은 영원히 질질 끌리면 안 돼요. 뭔가 맞다 틀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정한 순간에 어떤 찰나에는 yes or no가 굉장히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건 이래서 틀렸구나. 그래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어떤 법이 통과될 것 같았는데 통과되지 않았다.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안에 통과될 수가 없을 것 같다. 통과돼도 문제다. 그러면 6개월 정도가 남은 시점에 나는 알게 되는 거죠. 나의 가설이 틀렸구나. 그 틀렸는지 맞췄는지를 알아야 프로로서 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복귀할 게 생겨요. 내가 뭘 잘못 생각했고, 뭘 나이브하게 생각했고, 뭘 반성할 수 있고,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개선시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가설은 무엇이 문제고 어떤 가능성이 있겠구나를 스스로 복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복귀를 못하면 맨날 그냥 허황된 얘기를 하고 그냥 꿈만 꾸다가 끝나는 거죠. 그죠? 뜬구름 잡는 가설이 돼버린 거죠.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매로 어떤 부동산을 사기로 했어요. 근데 경매 가격이 워낙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남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 가설인가? 나는 이 동네가 개발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경매로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라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최소한 다른 지역보다 50% 100% 정도를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남들이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가설일 수 있죠. 그래서 그 경매에 다 뛰어든다. 그럼 제가 좋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남들이 잘 몰라요. 혹은 아는데 구체적인 반박 로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은 왜 이 경매로 나온 빌딩이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동네 주민들이랑 경매 참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건물에서는 귀신이 나온다고 그러더라. 제가 들어보니까 비합리적이에요. 그 요인이, 그 반박 요인이 충분히 그 동네 사니까 감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정말 귀신 본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저 건물은 투자해서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뭔가 잘못된 근거일 것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비합리적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강한 일종의 신앙심을,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나는 납득할 수 없다. 내 가설이 맞다면 귀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이었다, 환각이었다, 환각이 아니라 어떤 착시였다. 그게 제 가설인데, 그 가설이 맞고 그 동네가 개발될 것이 맞다라면은 나는 50% 100% 정도를 벌 수 있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열려있다. 남들과 다른 베팅을 해보겠다. 내 가설이 틀렸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검증 가능하죠? 귀신이 실존한다면 그 빌딩의 공실률이 높아져서 예컨대 한 40% 정도가 공실이 되어버릴 것이다. 아무도 여기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귀신을 본 사람이 많고 들어온 사람들이 막 병이 걸리고 막 나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아무도
임대료를 주고는 이 건물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공실률 수치가 40%를 찍으면 귀신이 없다는 나의 가설이 그래서 이 건물을 싸게 샀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가설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스스로 손실 한도를 가설이 틀릴 수 있는 시점을 정해둘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모든 투자에는 액션 플랜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투자가 아닌 우리 인생에서도 작은 게임에서도 모두 액션 플랜이 필요합니다. 김대윤님 기간 손절은 새로운 개념이셨다. 네, 감사합니다.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 우리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머리를 써서 전략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장가를 갈 수 있고 시집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동영상을 저장을 해 놓을 테니까요.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좋아요나 공유나 주위 사람들한테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비슷한 내용을 유튜브에서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도 채널에도 많이 와주셔서 좀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고 공유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